블랙슈맨과 이름 없는 마을의 살인, 히가시노 게이고. 화면에 나타난 건 구기미아였다. 쭈뼛거리며 관으로 다가가 합장을 했다. 그 후에 약간 고개를 숙인 자세로 분향대 앞에 섰다. 눈을 감고 손을 모아 합장했다. 그러고는 손을 내리고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마요는 흠칫했다. 뒷자리에 모모코가 아 하고 소리쳤다. 구기미아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눈을 뜨지 않고 고개를 숙이더니 옆으로 돌아 그대로 화면에서 사라졌다. 마요는 구기미아를 보았다.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그에게 쏠려 있었다. 말도 안 돼. 구기미아가 중얼거렸다. 그럴 리가 없어. 난 눈을 감지 않았어. 분명 똑바로 선생님 얼굴을 봤다고.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다케시가 구기미아에게 다가갔다. 담담한 말투를 보아하니 이 사태를 이미 예견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죄책감과 공포심으로 눈을 뜰 수가 없었지. 하지만 본인은 눈을 떴다고 생각했어. 스스로를 속인 거지. 그럴 리 없어. 이건 아니야. 구기미아는 벌떡 일어나 모니터를 가리키며 울부짖었다. 이건 사기야. 다케시는 구기미아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왜 그렇게 발끈하지? 눈을 감은 기억은 없지만 영상에 이렇게 남아있으니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눈을 왜 감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면 될 일인데. 그건 영정사진을 똑바로 못 보는 사람은 수상하다고 하니까. 수상하다고 했지. 범인이라고 단정 지은 건 아니야. 마키아라를 보면 알 거 아닌가. 시선을 돌렸지만 다른 이유가 있었던 모양이야. 자네가 눈을 감았던 것도 뭔가 이유가 있어서 아닌가? 아니면 의심을 받으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건가? 구기미아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그런 게 있을 리가요. 그럼 왜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 내가 보기에는 그 태도가 수상쩍군. 그러고 보니 마음에 걸리는 일이 하나가 있어. 아까 자네가 보여주었던 봉투 말인데 받는 사람은 구기미아 가스키와 가미오 H라고 되어 있었지. 하지만 안에 들어있었던 건 내 친구라는 제목의 장문 하나뿐이었어. 그렇다면 받는 사람에는 자네 이름만 쓰면 되지 않나? 왜 형님 이름까지 올린 거지?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혹시 봉투에는 형님이 읽어주었으면 하는 것도 같이 들어있던 게 아닌가? 봉투에 들어있던 게 정말 아까 그 장문뿐이었나? 그것뿐이었습니다. 아까 그 봉투를 좀 보여주게. 구기미아는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마요의 자리에서도 그 손이 조금 떨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안을 확인해보게. 집요하시군요. 구기미아는 봉투에서 원고지를 꺼냈다. 그때 뭔가가 툭 하고 그의 발치에 떨어졌다. 반으로 접힌 종이였다. 뭐가 떨어졌는데? 구기미아가 종이를 주워 펼친 순간이었다. 그는 경악한 표정으로 눈을 부릅떴다. 얼굴도 아까보다 더 실룩거렸다. 이거 봐. 역시 하나 더 있었네. 다케시가 옆에서 들여다봤다. 원고지를 복사한 것 같군. 이것도 장문 같은데 나도 좀 보여주게나. 구기미아는 도망치듯 교실 뒤로 이동했다. 이럴 리 없어. 대체 어떻게? 이럴 리 없다라. 그 말은 분명히 버렸는데 혹은 태워버렸는데 라는 뜻인가? 다케시는 천천히 다가갔다. 장문 제목은 장래희망.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장차 만화가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림을 못 그려서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친구인 구기미아에게는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구기미아도 만화가가 꿈인데 나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그림을 잘 그립니다. 스쿠미는 이 장문에서 장차 어떤 만화를 그리고 싶은지 구체적인 아이디어까지 밝혔어. 환경 파괴에 분노한 천재 과학자들이 가상 공간을 만들어 현실의 지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내용이지. 마요는 헉 하고 숨을 삼켰다. 너무 놀라서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다케시가 말한 내용은 바로 환뇌 라비린스의 스토리가 아닌가. 스쿠미의 어머님에게 봉투를 받아서 이곳에 오는 길에 내용을 확인한 자네는 무척이나 놀랐을 거야. 이런 걸 남에게 보여줄 수는 없다. 그래서 서둘러 처분했지. 하지만 봉투에서 다시 같은 게 나왔어. 당연히 당황했겠지. 구기미야는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주변을 둘러봤다. 함정이었나 모든 게.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 나 혼자서 꾸민 일이지. 그만 포기하지 그래. 구기미야는 몸을 부르르 떨더니 획 돌아서 냅다 뛰었다. 그러고는 교실 뒷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하라구치가 일어났다. 하지만 쫓아갈 거 없네. 라는 다케시의 목소리에 동작을 멈췄다. 이내 복도에서 괴상한 소리가 들렸다. 비명과 절규가 뒤섞인 새된 목소리였다. 다시 하라구치가 밖으로 달려나갔지만 이번에는 다케시도 말리지 않았다. 하라구치에 이어 누마카와와 가시와기도 교실을 나갔다. 모모코가 나가는 걸 보고 마요도 서둘러 뒤를 쫓았다. 복도로 나가자 생각지도 못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여러 남자들이 남자 하나를 붙잡아 제압하고 있었다. 붙잡혀 있는 건 구기미야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가키타니의 모습이 보였다. 마요를 알아보고 가키타니가 다가왔다. 옥상으로 올라가려는 걸 붙잡았습니다. 뛰어내릴 작정이었나 봅니다. 형사님들이 어떻게 여기에? 마요씨 숙부님, 그러니까 가미오 다케시 씨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교실에서 도망치는 사람이 있으면 붙잡으라고요. 그 자가 바로 형님을 죽인 범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구기미야는 형사들에게 붙들려 끌려갔다. 그 모습이 사라지기 전에 마요는 교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곳에 다케시의 모습은 없었다. 교탁 위에 둥근 안경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 중학교 1학년 때 구기미야 가스키는 스쿠미 나오야와 같은 반이 되었다. 한 사람은 수수하고 눈에 띄지 않는 소년, 한 사람은 누구나 아는 인기인, 가까워질 일이 없는 두 사람이었지만 생각지도 못한 해프닝을 계기로 그들의 거리는 단번에 좁혀졌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구기미야는 가방을 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처음 보는 필통이 들어있었다. 곧바로 가방이 바뀌었구나 생각했다. 그날 구기미야는 청소 당번이었다. 청소를 하는 동안 가방을 복도에 놓아두었다. 아마 그 근처에 같은 가방을 놓아둔 사람이 있었겠지. 어떻게 하나 생각하는데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이내 어머니가 구기미야를 불렀다. 반 친구가 찾아왔다고 했다. 누구지? 고개를 갸웃하며 현관으로 갔더니 스쿠미가 서 있었다. 손에 든 가방을 보고 납득했다. 아, 미안. 내가 잘못 가져갔나 봐. 스쿠미는 가방을 내밀었다. 받은 가방을 열어보니 틀림없이 구기미야의 것이었다. 서둘러 스쿠미의 가방을 가지러 방으로 갔다. 스쿠미에게 건네자 확인하지도 않고 아, 맞아, 내 거야 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약간 겸연쩍은 표정으로 아, 저기 하고 말문을 열었다. 누구 가방인지 몰라서 열어봤어. 빨리 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아, 그랬구나. 괜찮아. 가방에 이름은 써놓지 않았다. 아, 그래서 말인데 확인하다가 그것도 봤어. 스쿠미는 머리를 긁적였다. 또 다른 나는 유령 말이야. 저도 모르게 소리쳤다. 그 무렵 구기미야가 그리고 있던 만화였다.
평소에는 학교에 가져가지 않았지만 그날은 도서관에서 참고 자료를 찾을까 해서 가방에 넣어두었던 것이다. 너가 그린 거야? 그런데 대답하며 불안해졌다. 비웃거나 놀리는 건 아닐까. 하지만 다음 순간 스쿠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대단하다 였다. 그림 진짜 잘 그리던데. 깜짝 놀랐어. 프로 만화가인 줄 알았어. 아, 그래. 구기미야는 놀랐지만 내심 당황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토리가 재미있더라. 처음부터 끝까지 쉬지 않고 다 읽었어. 스쿠미의 열띤 목소리는 거짓이나 빈말처럼 들리지 않았다. 말도 없이 읽은 걸 조금 미안해하는 기색이 느껴졌지만 진심으로 감상을 말해주는 것 같다고 구기미야는 생각했다. 그러니 당연히 싫지만은 않았다. 솔직하게 고마워 하고 대답했다. 또 없어? 또? 그린 거 말이야. 그게 처음 그린 만화는 아닐 거 아니야. 지금까지 그린 거 또 있지. 있기야 있는데. 그렇겠지. 그런 만화를 갑자기 그릴 수 있을 리가. 스쿠미는 감복한 표정으로 말하더니 관자놀이를 긁적이며 구기미야를 보았다. 그런 건 아무한테도 안 보여줘? 누구한테 보여준 적은 없어. 그래? 좀 아깝다. 만화는 원래 읽는 거잖아. 읽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만화지. 아니야? 그건 그런데. 구기미야는 숨을 들이마셨다 내쉰 뒤 눈만 올려 스쿠미를 보았다. 너만 좋으면 읽어볼래? 그래도 돼? 스쿠미의 얼굴이 환해졌다. 미리 말해두는데 허접해. 예전에 그린 거라. 괜찮아. 스쿠미는 운동화를 벗었다. 구기미야는 스쿠미를 방으로 데려와 그때까지 그린 만화를 몇 편 보여주었다. 그런 적은 처음이었다. 애초에 친구를 방에 들인 적조차 없었다. 주스와 간식을 가져온 어머니의 표정도 왠지 흐뭇해 보였다. 보여준 만화는 모두 단편이라 이야기가 완결되지 않은 것도 있었다. 그런데도 스쿠미는 잡아먹을 듯 페이지를 넘겼다. 그 진지한 표정을 보니 정말 몰입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와, 굉장해. 연신 감탄하며 만화를 다 읽고 난 스쿠미는 구기미야의 얼굴을 찬찬히 보았다. 구기미야, 너 천재구나. 초등학교 때 이런 만화를 그렸다고? 말도 안 돼. 천재는 무슨 별거 아니야. 구기미야는 겸손을 떨었지만 은근히 기분이 좋았다. 당연히 만화가가 될 거지. 그야 뭐 되고 싶긴 한데. 될 거야, 분명히. 지금부터 이런 만화를 그려냈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 굉장하다. 내 친구 중에 만화가가 있다니. 스쿠미가 자연스럽게 던진 친구라는 한마디에 구기미야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스스로도 얼굴이 상기되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스쿠미 본인은 딱히 특별한 소리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있잖아. 네가 만화 그린다는 거 학교에서 말해도 되지? 스쿠미는 거리낌 없는 말투로 물었다. 그건 좀... 왜? 아니, 애들이 놀릴지도 모르고. 그러자 스쿠미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그럴 리가 있나? 만일 뭐라고 하는 애가 있으면 이걸 보여줘. 바로 입 다물걸? 그래도 이상한 소리를 하면 내가 말해줄게. 장차 구기미야가 유명한 만화가가 되면 무릎 꿇고 싹싹 빌 준비나 하라고. 스쿠미의 말은 구기미야의 가슴에 든든하게 울려 퍼졌다. 모두가 스쿠미 나오야를 인정할 뿐 아니라 의지하는 이유도 알 것 같았다. 요컨대 그릇이 컸다. 그날을 계기로 두 사람은 진짜 친구가 되었다. 이야기거리의 대부분은 구기미야가 그리는 만화에 대한 것이었다. 구기미야가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스쿠미가 이것저것 물어보곤 했다. 어떻게 그런 스토리를 생각해내는지, 캐릭터 디자인은 어떻게 정하는지, 소위 창작 과정에 관심이 있는 눈치였다.
영화 같은 거 보면 메이킹 필름이라고 있잖아. 난 본편보다 그런 게 더 재미있었던 적이 많아. 그런 식으로 말했던 적도 있었다. 스쿠미와 친구가 된 뒤로 구기미아의 학교 생활은 그때까지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순탄해졌다. 그때까지는 유순한 성격이라 드센 아이들이 당번을 떠넘기곤 했는데 그런 일이 일절 없어졌다. 하지만 2학년이 되었을 때 스쿠미가 백혈병에 걸려 입원했다. 늘 건강해서 질병과는 전혀 인연이 없을 것처럼 보였던 스쿠미라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물론 구기미야는 매일 병원으로 문병을 갔다. 그때마다 스쿠미는 만화 다음 편 또는 신작을 보여달라고 졸랐다. 날로 쇠약해져 갔지만 결코 약한 소리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별은 갑작스레 찾아왔다. 3학년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이틀 뒤에 경야가 있었고 그 이튿날이 장례식이었다. 구기미야도 동급생들과 같이 스쿠미를 보내주었다. 관 속에 누운 친구는 건강했을 때에 비해 몸집이 반으로 줄어든 것 같았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잠이 든 것처럼 보여서 그나마 위로가 되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스쿠미의 어머니가 말을 걸었다. 집에 한번 와달라고 했다. 구기미야 군이 받아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나오야가 자기가 죽으면 구기미야에게 주라고 부탁했거든요. 큰 봉투인데 단단히 풀로 봉해놨더라고요. 남자들의 비밀이니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면서. 구기미야는 고개를 갸웃했다. 비밀이 뭘까? 짚히는 게 없었다. 이튿날 스쿠미의 집을 찾아갔다. 어머니가 건넨 건 A4 사이즈의 봉투였다. 어쩌면 일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뭐든 숨기는 것 없이 진심으로 대했다고 생각했지만 스쿠미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를테면 병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약한 소리를 남몰래 기록했던 건지도 모른다. 그런 거라면 당연히 어머니에게는 보여주고 싶지 않겠지. 집으로 돌아와 방에서 봉투를 열어봤다. 안에서 나온 건 노트였다. 표지를 보고 숨을 삼켰다. 아이디어 노트라고 적혀 있었다. 표지를 펼친 구기미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페이지를 빽빽하게 채운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내용을 읽어보고 더욱 놀랐다. 그것은 일기도 수기도 아니었다. 그 안에 적힌 건 이야기의 골자였다. 게다가 오리지널 스토리였다. 스토리는 10편쯤 됐는데 한 페이지로 끝나는 단편도 있는가 하면 많은 페이지를 채울 만큼 장편도 있었다. 곳곳에 등장 캐릭터의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었다. 그랬구나. 오랜 의문이 드디어 풀리는 것 같았다. 스쿠미도 만화가를 꿈꾸었던 것이다. 장차 프로가 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손으로 만화를 그리고 싶었던 게 틀림없었다. 이 노트는 준비 단계였다. 구기미야와 친구가 되고 싶다고 한 것도 같은 꿈을 가진 이로서 친근감을 느꼈기 때문이리라. 그렇다면 왜 그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던 걸까? 자기도 만화를 그리고 싶다고 말해줬다면 조언은 못해주더라도 그 이야기는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었을 텐데 그저 쑥스러웠던 건지도 모르겠다. 노트에 그려놓은 일러스트를 보며 생각했다. 솔직히 잘 그린 편은 아니었다. 균형이 맞지 않았고 선도 깔끔하지 않았다. 소녀는 멋지지 않았고 소녀는 예쁘지 않았다. 초등학생 때도 구기미야는 이것보다는 훨씬 잘 그렸다. 그 사실을 스쿠미 본인도 자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생각난 스토리를 노트에 적어놓기만 하고 만화로는 그리지 않았던 것이다. 어쩌면 그리려고 생각은 했지만 구기미야의 만화를 보고 충격을 받아 이루지 못할 꿈이라 생각하고 단념했을지도 모른다. 그러고 보니 스쿠미는 그런 말을 했었다. 나한테도
구기미아 같은 재능이 있었다면 말을 해주지 그랬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 프로 만화가 중에도 그림이 서툰 사람은 있다. 연습하면 누구든 어느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독자들이 선호하는 그림체가 있긴 하지만 역시 중요한 건 스토리다. 그런 점에서 스쿠미의 노트에 적힌 스토리는 무엇 하나 매력적이지 않은 것이 없었다. SF나 모험물도 있는가 하면 청춘물이나 미스터리도 있었다. 모두 독창적이었고 기존 작품의 재탕처럼 보이는 건 하나도 없었다. 특히 구기미아의 눈길을 잡아끈 건 제로원 대전이라는 제목이 붙은 대작이었다. 무대는 가까운 미래, 지구 환경 파괴에 절망한 어느 천재 과학자가 전 세계의 동지들과 함께 냉동 수면에 들어갔다. 그들은 뇌를 컴퓨터에 연결해 광활한 가상 공간 속에서 살아가기로 한 것이다. 그리고 현실 세계를 파괴하기 위해 전력망을 장악한다. 그들을 막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가상 공간에 잠입해 제어 프로그램을 정지시켜야 했다. 유언으로 선발된 건 과거 세계적인 모험가였지만 현재는 사고로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게 된 주인공이었다. 과연 그는 지구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제로원 대전은 그런 장대한 스토리였다. 아깝다. 진심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걸 만화로 그렸으면 분명 걸작이 되었을 텐데. 구기미아는 노트를 봉투에 넣고 책장에 꽂아두었다. 집에 불이 나더라도 이 노트만큼은 반드시 챙기겠노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 소중한 보물을 구기미아는 한참이나 잊고 살았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완성하는데 온 신경이 쏠려 있었기 때문이다. 고등학생이 되자 만화 잡지에 투고를 시작했고 몇 번 가작에 입선했다. 졸업 후에는 도쿄의 사립대학에 입학했지만 공부할 생각은 없었다. 만화를 그릴 시간이 필요했다. 이내 출판사 편집자에게 연락을 받았고 만화 잡지에 작품을 실을 기회가 주어졌다. 습작 여러 편을 보여줬더니 또 다른 나는 유령을 마음에 들어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그렸다. 그것이 구기미아의 데뷔작이 되었다. 그 뒤로도 잡지에 실린 작품은 여러 편 있었다. 하지만 모두 단편이었고 연재 제의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담당자에게서는 결정적인 뭔가가 부족하네요. 라는 말을 들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작품도 완성도는 높아요. 하지만 너무 빡빡하다고 할까? 아니면 이야기의 스케일이 작다고나 할까? 영 박력이 없어요. 저희로서는 뭔가 특출난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갖춰지면 당장이라도 연재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 말은 구기미아에게 상처가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역시나 하고 수긍했다. 지적받은 점은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다. 다음 작품은 준비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앞으로 하려고요. 아이디어는 있으신가요? 괜찮으시다면 꼭 듣고 싶은데. 사실 몇 개 있긴 한데요. 구기미아는 다음에 그리려 했던 작품 구상을 담당자에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도중에 담당자의 표정을 보고 속이 타들어갔다. 관심이 있는 것 같지 않아서였다. 일단 그려보시고 완성되면 연락 주십시오. 그걸 보고 다시 이야기하죠. 실제 작품을 보면 느낌이 전혀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요컨대 이야기만 들어서는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는 뜻이리라. 대체 어떤 이야기를 그리면 되는 걸까? 집으로 돌아와 담당자에게 말한 아이디어를 다시 살펴보니 말맞다나 임팩트가 없었다. 구기미아가 그리기 편한 소재이긴 했지만 반대로 말하면 시야가 좁은 느낌이었다. 제 지식이 미치는 범위에서 어떻게든 완결을 지으려 했다. 또 다른 나는 유령도 일상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이야기였다. 이렇다 할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렀고 구기미아는 초조함에 휩싸였다. 이대로 계속 그리지 못하면 담당자도 그를 포기할지 모른다. 출판사 입장에서 구기미아는
널리고 깔린 유망주일지도 모르는 만화가 지망생 중 하나에 지나지 않을 테니까. 압박감에 시달리던 어느 날 불현듯 스쿠미가 남긴 노트가 떠올랐다. 종이 상자에 넣어놓고 도쿄로 올라온 뒤로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다. 별 생각 없이 노트를 꺼냈다. 아이디어를 빌릴 생각은 없었다. 처음에 읽었을 때에는 재미있다고 생각했지만 어차피 중학생이 생각한 스토리다. 지금 읽어보면 분명 유치하다 느끼겠지. 그래도 뭔가 힌트 정도는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정도의 마음으로 다시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다시금 충격을 받았다. 분명히 유치하고 허술한 부분도 많았다. 하지만 근본적인 발상의 기발함은 보는 이의 눈길을 잡아 끌었다. 처음 보았을 때의 놀라움은 착각이 아니었다. 이 노트는 기발한 아이디어의 보고였다. 스쿠미는 구기미아를 천재라 불렀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다는 걸 깨달았다. 스쿠미야말로 천재였다. 그는 그저 아이디어에 형태를 부여하는 기술을 갖지 못했을 뿐이었다. 노트에 남은 아이디어는 모두 뛰어났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매력적인 건 역시 제로원 대전이었다. 가상 공간을 다룬 만화나 게임, 영화는 많았지만 현실 세계의 환경 파괴와 관련지었다는 점이 참신했다. 중학생이 짠 스토리라는 게 믿겨지지 않았다. 병상에 누워서 생활하는 주인공이 가상 공간에서는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매력적인 요소였다. 혹시 스쿠미는 병으로 쓰러진 제 처지를 이입해 상상의 나래를 펼쳤을지도 모른다. 그날부터 구기미아는 제로원 대전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독창적인 스토리를 구상해야 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정신을 차려보면 캐릭터를 상상해 실제로 그리고 있었다. 그 즈음에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다. 진척 상황을 알려달라고 했다. 구기미아는 슬슬 그리려던 참이라고 대답했다. 잘 됐네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저도 모르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었다. 바로 제로원 대전의 스토리였다.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상대의 반응은 지난번과 확연히 달랐다. 지금까지와 사뭇 다른 스케일 큰 작품이네요. 좋아요. 앞부분만이라도 좋으니까 그려주세요. 무리하게 완결짓지 않으셔도 됩니다. 담당자의 목소리에서는 열의가 느껴졌다. 구기미아의 마음속에서 안도감과 죄책감이 교차했다. 드디어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 스쿠미의 작품을 가로채도 되는 것인지 망설여졌다. 하지만 스쿠미는 이제 이 세상에 없다. 자신이 그리지 않는 한 제로원 대전이 빛을 보는 일은 없다. 무엇보다 스쿠미의 작품이라는 건 아무도 모른다. 그리자. 구기미아는 결심했다. 이제 망설일 시간이 없다. 이 기회를 놓치면 연재 기회는 영영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때부터는 온 신경을 집중해 만화만 그렸다. 약 한 달 뒤 완성한 만화를 들고 출판사를 찾아갔다. 그 자리에서 만화를 읽은 담당자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다. 이내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고 하더니 만화를 들고 어딘가로 사라졌다. 잠시 후 돌아온 담당자의 뒤에는 나이 지긋한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가 내민 명함을 받아본 구기미아는 긴장에 휩싸였다. 편집장이었다. 그때부터 생각지도 못한 전개가 펼쳐졌다. 이번에 그려온 만화를 바탕으로 연재를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받은 것이다. 일단은 맛보기로 10화쯤 연재를 해보고 독자 반응이 좋으면 그대로 이어가자고 했다. 이야기를 듣고도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다. 열심히 하겠다고 대답하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실감이 든 건 집으로 돌아와 편집장의 명함을 책상 서랍에 넣은 순간이었다. 담당자와 여러 차례 상의했다. 제목은 제로원 대전에서 환뇌 라비린스로 변경됐다. 캐릭터도 다소 손을 봤다. 하지만 기본적인 스토리는
달라진 게 없었다. 이렇게 연재가 시작됐다. 제1화는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에 의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사고로 팔다리를 잃고 누워서 생활하는 주인공에게 정부 관계자가 찾아온다는 내용이다.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건 자네밖에 없네. 라는 대사가 마지막 장면에 등장한다. 잡지 발간일은 아침부터 좌불안석이었다. 독자의 감상은 어떨까? 이런다고 뭘 알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근처 서점 앞에서 얼쩡거렸다. 만화의 평가는 독자의 앙케이트를 통해 내려진다. 발간된 지 며칠 뒤에 연락이 와서 인기 투표에서 5위를 차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5위라는 성적이 좋은지 나쁜지 구기미아는 짐작할 수 없었지만 담당자의 말로는 그럭저럭이라고 했다. 그 후 한동안은 5위와 6위를 오가는 정도였지만 주인공이 가상 공간으로 들어가 본격적으로 모험을 시작하자 서서히 순위가 올라갔다. 담당자의 말로는 현실에서는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주인공이 가상 공간에서 슈퍼 히어로급으로 활약하는 격차가 먹혔다고 했다. 이내 환뇌 라비린스는 인기 1위를 차지했고 연장이 결정됐다. 구기미아는 만화가로 먹고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굳혔다. 부모님을 설득해 대학을 중퇴했다. 환뇌 라비린스의 연재는 도중에 몇 번의 휴재 기간이 있었지만 결국 10년 가까이나 이어졌다. 마음만 먹었다면 계속 그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디까지든 뻗어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였기 때문이다. 작품을 완결지은 뒤 여러 곳에서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 누구나 제일 먼저 묻는 건 그 장대한 스토리를 어떻게 떠올렸느냐라는 것이었다. 데뷔 초에는 주로 일상에서 작품의 단초를 얻었지만 담당자에게 자신의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한다는 말을 듣고서는 그렇다면 지구 전체를 무대로 삼으면 된다. 못하면 가상 공간에 지구를 하나 더 만들어서 무대를 삼으면 된다고 반쯤 될 대로 되라는 마음으로 그렸는데 드디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런 식으로 답변했다. 당연히 스쿠미의 노트에 대해 이야기할 수는 없었지만 구기미아 자신도 거짓말을 한다는 자각이 없었다. 오랫동안 환뇌 라비린스만을 생각해온 까닭에 어느샌가 모든 게 자신이 만들어낸 듯한 기분이 들었던 것이다. 환뇌 라비린스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었고 엄청난 히트를 기록했다. 오히려 애니메이션으로 방영되어 인지도가 몇 배는 올라간 것이라 해도 좋았다. 주변 사람들의 태도도 바뀌었다. 과거에는 이른바 내려다보는 시선이었던 출판사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아첨했다. 구기미아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도 없었다. 고향에서도 갑자기 영웅 취급을 받았고 활라비하우스 건설 계획까지 추진되었다. 출판사를 통해 계약해서 주요 기업이 가시와기 건설이라는 것도 나중에야 알았다. 부사장인 가시와기 고다이는 초등학교 때 구기미아를 괴롭히던 인물이었다. 아마 본인은 기억하지 못할 테지만 극단적으로 태도가 바뀐 얘가 고고노의 리리카였다. 출판사를 통해 연락을 해왔다. 담당자에게는 중학 시절 가장 친했던 이성 친구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중학 시절 고고노의 리리카에게 품은 감정은 이성적인 호감이라기보다는 동경에 가까웠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경외하는 존재였다. 자신이 호감을 품는 것 자체가 가당치도 않다고 생각했다. 사이가 좋기는커녕 제대로 말을 나눠본 기억도 없었다. 그런 그녀가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고 구기미아는 뛸 듯이 기뻤다. 10수년 만에 만난 리리카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짙게 풍기는 성숙한 여인의 향기에 구기미아는 제대로 말도 붙이지 못했다. 그런데 리리카는 보자마자 가스키 하고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닌가. 중학 시절에는 한 번도 없던 일이다. 일 때문이라는 건 알면서도 내심 기뻤다. 회사와 함께 구기미아를 서포트하고 싶으니
같이 다녀도 되냐고 물었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동창회 연락을 받았을 때에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활라비 하우스 계획은 중단되었지만 고향 사람들은 분명 아직 활라비에 기대를 걸고 있을 것이다. 귀향하면 다양한 제안이 들어오겠지. 출판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그런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생각했다. 물론 옛 친구들에게 자신의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잘난치 한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지. 귀향하자 예상대로의 전개가 펼쳐졌다. 거의 매일같이 누군가가 연락을 해서 활라비에 관련된 기획을 들이밀었다. 그나마 리리카가 있어서 다행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중개자라는 걸 각 방면에 알림으로써 구기미아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걸 실질적으로 차단했다. 가시화기조차 그녀를 거스르지 못했다. 그가 굴욕감을 견디며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걸 들으니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다. 가미오 선생님에게 인사를 드리자는 말을 꺼낸 건 리리카였다. 가시화리가 가미오에게 구기미아의 허락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할 것 같으니 미리 선수를 치자는 것이었다. 오랜만에 만난 가미오는 나이를 먹기는 했지만 건강해 보이셨다. 구기미아의 성공을 알고 자랑스럽다고 말해주었다. 가시화기 이야기를 하자 잘 알겠다며 수긍한 눈치였다. 가미오에게 다시 연락이 온 건 그 다음 주인 3월 2일이었다. 동창회 관련해 할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이 있느냐고 해서 다음날 밤에 만날 약속을 했다. 무슨 일로 보자는 건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전화 목소리는 밝았으니 심각한 이야기는 아니겠거니 했다. 이튿날 집으로 찾아갔다. 가미오가 웃는 얼굴로 꺼낸 건 추모회에서 스쿠미의 장문을 소개하고 싶은데 문제가 없겠느냐는 것이었다. 스쿠미의 장문이라뇨? 3학년에 올라와서 얼마 안 있어 장문 숙제를 내주었던 걸 기억하니? 스쿠미는 입원 중이었지만 숙제를 제출했단다. 그 후로 돌려줄 기회가 없어서 자네들 졸업문집 원고와 같이 보관하고 있었지. 그러셨군요. 죄송한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데 그걸 왜 저한테? 장문 내용이 자네하고 관련된 것 같아서 말일세. 저하고요? 읽어보면 알 거네. 가미오는 종이다발을 내밀었다. B4 사이즈의 원고지였다. 구기미아는 원고지를 받아 훑어봤다. 연필로 또박또박 쓴 글씨가 보였다. 낯이 익은 스쿠미의 필적을 보니 그리움에 휩싸였다. 장문 제목은 나의 꿈이었다. 글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장차 만화가가 되고 싶다는 꿈입니다. 하지만 난 그림을 못 그려서 아무에게도 말한 적은 없습니다. 특히 친구인 구기미아에게는 창피해서 말 못합니다. 구기미아도 만화가가 꿈인데 나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그림을 잘 그립니다. 장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구기미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도중부터 스쿠미는 어떤 만화를 그리고 싶은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써놓은 것이다. 천재 과학자들이 모여 가상 공간을 이용해 무시무시한 인류의 멸망 계획을 세운다. 바로 제로원 대전의 내용이었다. 단순한 개요가 아니라 꽤나 세세한 부분까지 적혀 있었다. 다 읽고 고개를 든 구기미아에게 가미오는 어떤가 하고 물었다. 어떻다니요? 자네도 알고 있었지. 스쿠미도 만화가가 꿈이었다는 사실을 말일세. 창피해서 구기미아에게는 말 못한다고 했지만 결국 자네한테만 털어놓은 게 아닌가? 구기미아가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걸 보고 가미오는 그 작품 하고 말을 이었다. 자네 대표작인 환뇌 라비린스 말일세. 그걸 처음 읽었을 때 어라 싶었지. 어디선가 본 것 같아서 말일세.
나중에 생각이 나더군. 스쿠미의 장문에서 본 스토리라는 걸. 왜 스쿠미가 만든 스토리를 구기미야가 만화로 그렸을까? 잠시 생각해보니 속사정을 알겠더구만. 그렇군. 스쿠미가 구기미야에게 자기 꿈을 맡긴 거구나. 떠나기 전에 스쿠미한테 부탁을 받은 거지. 이 이야기를 언젠가 만화로 그려달라고 말일세. 그게 자기 소원이라고. 그렇지 않나? 구기미야는 말문이 막혔다. 엄청난 착각이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리고 구기미야가 뭐라 반박하지 않자 가미호는 제 추측을 확신했는지 한층 눈을 빛내며 말했다. 그 사실을 알아챈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더구만. 이토록 굳건한 인연, 단단한 우정이라니. 한마디로 환네 라비린스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친구와 함께 만든 작품이라는 거군.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가 또 있을까? 이 장문 이야기는 지금까지 아무한테도 하지 않았지만 동창회에서 스쿠미의 추모식이 열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이야말로 공개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네. 이 말에 구기미야는 눈앞이 핑 돌았다. 가미호는 이 장문을 동창들 앞에서 읽어줄 요량인 것이다. 어떤가? 딱히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은데. 태평하게 말하는 가미호의 입을 막고 싶었다. 딱히 문제될 게 없다고? 문제될 게 없긴 왜 없나? 아니 저기 선생님, 조금 걸리는 게 있어서요. 그게 뭔가? 실은 스쿠미와 약속을 했습니다. 만화가의 꿈을 가졌던 건 앞으로도 비밀로 하기로요. 가미호는 이해가 안 간다는 듯 눈썹을 찡그렸다. 이유가 뭔가? 장문에 쓴 그대로입니다. 다른 친구들이 알면 창피하다고요. 창피할 일이 뭐가 있지? 멋진 꿈이 아닌가. 게다가 스쿠미는 꿈을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나. 친구의 능력을 빌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역시 이대로 두고 싶습니다. 환뇌 라비린스는 저와 스쿠미만의 비밀로 남겨두고 싶어요. 부탁드립니다. 구기미야는 머리를 조아렸다. 하지만 가미호는 여전히 납득이 안 된다는 양 고개를 갸웃거렸다. 감동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말일세. 이 미담이 널리 알려지면 환뇌 라비린스도 더욱 화제가 되어 잘 팔리지 않겠나?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런 일로 화제를 모으고 싶지도 않고요. 그렇구만. 가미호는 석연치 않은 표정이었지만 수긍했다. 자네가 그렇게까지 말하니 나도 더 뭐라 할 수가 없구만. 알았네. 이번에는 포기하지. 앞으로도 기회는 있을지 모르니까 그때 다시 이야기하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아쉽군. 제자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는데. 가미호는 미련이 남은 눈으로 장문을 보더니 일어나 책장에 꽂힌 파일 한 권을 꺼내 돌아왔다. 이게 자네들 학년 졸업 문집이네. 자네 것도 있을 거야. 여기 있군. 3학년 1반 구기미야 가스키. 분명히 그 페이지에는 반으로 접힌 구기미야의 장문이 보관되어 있었다. 무슨 내용을 썼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조금 읽어봤지만 예상대로 별 내용은 아니었다. 고작 2장밖에 되지 않았다. 그럼 일단 이건 다시 넣어놔야겠군. 가미호는 정중한 손길로 스쿠미의 장문을 파일에 끼웠다. 가미호의 집을 나와 집에 도착한 뒤로도 구기미야는 도무지 마음이 편치 않았다. 스쿠미의 장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스쿠미가 그런 글을 남겼을 줄이야. 이번 동창회에서 읽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앞으로 기회가 생기면 반드시 가미호는 다시 이야기를 꺼낼 것이다. 아니, 구기미야에게 물어보기라도 하면 다행이다. 상의도 없이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가능성도 크다. 가미호는 이 이야기를 분명히 미담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만 하는 이야기라고 당부하고 나서 말하는 건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게다가
한두 사람에게만 이야기하고 만다는 보장도 없었다. 그러면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까?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이 약속대로 입을 다물어준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부질없는 기대였다. 분명 몇몇은 SNS 등을 통해 이야기를 퍼뜨릴 것이다. 어쩌면 그 장문을 촬영해 사진을 공개할지도 모른다. 요즘 시대의 그런 정보는 순식간에 확산된다. 몇 년 전에 어떤 만화가 다른 유명 만화의 구도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인터넷에 유포된 적이 있었다. 그 작품과 원래 작품의 몇 장면을 놓고 얼마나 비슷한지를 비교하는 사이트도 등장했다. 우연의 일치라고 둘러대며 빠져나가는 게 어려운 상황에서 출판사는 자세한 상황은 조사 중이다 라고 코멘트했다. 작가는 서가문을 올렸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은퇴를 발표했다. 그 사건을 떠올리고 구기미아는 몸서리를 쳤다. 자신도 그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닐까? 여러 잡지 인터뷰에서 했던 말들도 마음에 걸렸다. 환뇌 라비린스를 어떻게 구상하게 되었는지 열변을 토했던 것이다. 기사를 읽은 사람들이 속았다며 들고 일어날 게 뻔했다. 업계의 반응도 무서웠다. 구기미아의 재능에 의혹의 눈길을 보낼 게 틀림없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욕적인 말들을 퍼부을지도 모른다. 리리카라면 배상금을 요구하고도 남을 것 같았다. 요컨대 구기미아에게 그 장문은 앞으로도 영원히 공개되어서는 안 될 글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가미오의 수중에 있는 한 언제 공개되어도 이상할 게 없었다. 당장 이번 동창회부터 불안했다. 제자들에게 애워싸여 감정이 북받친 가미오가 저도 모르게 말해버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 좌우지간 그걸 어떻게든 처리해야 한다. 그 장문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구기미아의 마음이 평온해질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훔쳐야겠다.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다. 집에 숨어들어 그 파일을 훔치면 된다. 아니, 파일을 통째로 훔치면 금방 알아챌 것이다. 그 장문만 몰래 챙겨서 나오면 도난 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알아채지 못할 공산도 있다. 하지만 만일 알아채면 어떻게 될까? 또는 알아채지 못하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다시 파일을 확인한다면? 스쿠미의 장문이 사라진 걸 알면 제일 먼저 구기미아를 의심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금품도 같이 훔칠까? 도둑이 닥치는 대로 물건을 훔쳐갔고 그 중에 그 파일도 있었던 걸로 꾸밀까? 구기미아는 고개를 저었다. 영 부자연스러웠다. 단순 절도범이 중학생의 졸업문집을 뭐하러 훔치겠는가? 구기미아가 졸업한 연도의 파일만 훔치는 것도 어색하다. 할 거면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훔쳐야겠지만 불가능한 일이었다. 거기까지 생각하다가 불현듯 뭔가가 떠올랐다. 모든 물건을 훔치는 건 불가능하지만 없애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 소실. 아니, 소실시키면 된다. 불이 나서 모든 게 타버리면 범인의 목적은 알아낼 수가 없다. 가미오도 설마 스쿠미의 장문을 노린 범행인 줄은 상상도 못하겠지. 가미오의 집은 오래된 일본 가옥이다. 불을 지르면 순식간에 불길이 번질 것이다. 그 장문만 사라지면 가미오가 무슨 말 하더라도 별 문제될 건 없다. 증거가 없으니 구기미아가 시치미를 떼면 그만이다. 그리고 집에 불이 나면 가미오도 그런 장문 따위에 신경 쓸 여력이 없을 테니 언젠가는 잊어버리겠지. 생각하면 할수록 끝내주는 아이디어라는 확신이 깊어졌다. 동시에 다른 길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행하는 수밖에 없다. 게다가 실행할 절호의 기회가 있었다. 가미오의 집을 찾아 이야기를 막 나누기 시작했을 즈음 전화가 걸려왔다. 가미오가 전화를 받는 걸 보고 토요일 밤에 도쿄에서 누군가와 만날 예정이라는 걸 알았다. 딸인 마유가 도쿄에서 일한다는 건 구기미아도 알고 있었다. 무슨 볼일로 도쿄에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는 김에 딸을 만나고 오겠지.
아마 그날 밤은 딸네 집에서 자고 올 것이다. 집에 아무도 없으니 불이 나도 신고도 늦어지겠지. 무엇보다 가미오를 화재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3월 6일 토요일 밤 구기미아는 라이터용 오일 깡통과 성냥 그리고 낡은 수건을 품에 넣고 집을 나섰다. 혹시 오다 가다 방범 카메라에 찍혀도 신원을 알 수 없도록 캡이 긴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뒤 검은 바람막이를 걸쳤다. 모두 이날을 위해 구입한 물건이었다. 모두 기성품이니 구입한 사람을 특정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다. 범행 후에는 즉시 처분할 작정이었다. 가미오의 집 근처까지 와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한 뒤 재빨리 문으로 달려가 안으로 잠입했다. 장갑을 끼고 있어서 지문이 묻을 걱정은 없었다. 창문에서 불빛은 새어나오지 않았다. 역시 가미오는 집을 비운 것이다. 담을 따라 뒷마당 쪽으로 갔다. 그 장문을 보관해둔 책장은 뒷마당과 접한 거실에 있다. 거실만 없앨 수 있다면 집을 전소시킬 필요도 없다. 뒷마당이 있으니 다른 집에 불이 번질 걱정도 없었다. 주저앉아 툇마루 밑을 들여다봤지만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오일을 묻힌 수건에 불을 붙여 던지면 불이 바닥에 옮겨붙어 번지지 않을까? 일단 해보자고 생각하며 품에서 수건과 오일통을 꺼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 신중하게 수건을 오일에 적시고 있을 때였다. 드르륵 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든 순간 비명을 터뜨릴 뻔했다. 어두운 실내에 사람이 서 있었다. 누구냐? 날카로운 그 목소리는 가미오의 것이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지? 구기미아는 황급히 뚜껑을 닫고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일어나다 다리가 엉켜서 엎어졌다. 서둘러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왼팔을 붙잡혔다. 누구냐? 경찰을 부르겠다. 가미오가 마스크를 벗기려 했다. 구기미아는 무아지경으로 버둥거리며 저항했다. 그러던 와중에 가미오가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구기미아는 그 위로 올라탔다. 바닥에 떨어진 수건이 눈에 들어왔다. 그걸 집어서 가미오의 목에 감은 뒤 혼신의 힘을 다해 잡아당겼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는지 모른다. 정신을 차려보니 가미오는 축 늘어져 있었다. 숨을 쉬는 것 같지도 않았다. 구기미아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바닥에 엎어져 있는 가미오를 내려다봤다. 얼굴을 확인할 용기는 없었다. 큰일을 저질렀다. 사람을 죽였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 가미오의 목숨을 빼앗을 생각은 해본 적도 없었다. 그래서 집을 비운 틈을 노렸다. 그 창문만 태워버리면 좋겠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가미오는 죽었다. 지금 생각해야 하는 건 자신이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었다. 암흑 속에서 구기미아는 죽을 힘을 다해 머리를 쥐어짰다. 에비스역에서 걸어서 약 10분, 큰 길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트리펜드는 자리하고 있었다. 도로와 접하고는 있었지만 주유소와 맨션 사이에 껴있어서 입구를 찾기가 어려웠다. 게다가 눈에 띄는 간판을 내걸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가게 이름을 새겨놓은 벽돌을 아무렇게나 바닥에 놓아두었을 뿐이었다. 아무 손님이나 마구잡이로 들어오지 말라는 뜻일지도 모르지만 그럴 만한 가게인가 하는 의문도 들었다. 영업 준비 중이라는 팻말이 걸린 문을 열고 어스름한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카운터 안에 있는 다케시는 잔을 닦고 있었다. 검은 셔츠 위에 검은 베스트를 입고 있었다. 일찍 왔네. 다케시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약속 시간은 5시잖아. 아직 10분이나 남았는데. 사실은 더 일찍 오고 싶었어요. 그렇게 삼촌 얼굴이 보고 싶었냐? 그게 아니라요. 마요는 카운터석에 앉았다.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말도 없이 사라지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다고요.
동창회가 끝나고 나서 맡겨둔 짐을 찾으러 호텔 마루미야로 돌아왔을 때 다케시는 이미 체크아웃을 마치고 사라진 뒤였다. 그때부터 연락이 전혀 닿질 않았다. 메시지를 받은 건 닷새나 지난 어젯밤이었다. 할 말이 있으니 트립핸드로 오라는 내용이었다. 오그레나 가키타니가 이것저것 물어보며 들들 볶아댈 것 같아서 어차피 너도 조사를 받았지. 말도 못해요.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느라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알아요? 덤으로 그 영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영상? 다케시는 눈썹을 찌푸렸다. 경야와 장례식에서 조문객들이 영정을 보는 장면을 몰래 찍은 영상이요. 그 영상이 없으니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어서 엄청 고생했다고요. 일반인이 먼저 선수를 쳐서 진상을 밝혀냈다고 경찰 윗분들이 무서운 얼굴로 듣는 앞에서요. 좋았겠네. 살면서 그런 경험을 몇 번이나 해보겠어. 남의 일처럼 말하실 거예요? 다들 어떻게 진상을 알아챘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대답할 말이 있겠냐고요. 삼촌한테 아무것도 들은 게 없는데 제가 제일 알고 싶어요. 오늘은 어떻게든 듣고 말 거예요. 다케시는 얼굴을 찡그리더니 카운터를 짚으며 마요를 내려다봤다. 스피치도 아니고 깽깽거리지 마라. 일단 한 잔해. 삼촌이 사는 거니까 마음대로 시켜. 정말요? 마요의 얼굴이 환해졌다. 뭐가 제일 맛있어요? 맥주. 맥주? 그게 뭐예요? 칵테일 아니고요? 맥주야 맨날 마시는 건데. 평범한 맥주가 아니야. 히다카야마의 특산 맥주지. 다케시는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서 남색 유리병을 들고 나왔다. 그러고는 마개를 뽑아 맥주를 따라 마유 앞에 놓았다. 맥주를 한 모금 마신 마유는 숨을 삼켰다. 풍부한 향이 코끝을 간지렸다. 진하지? 어제 현지에서 조달해 온 거다.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효모가 듬뿍 들어서 열에 약하거든. 현지요? 대체 어디에 숨어 계셨던 거예요? 형사들이 삼촌과 연락이 안 된다고 울상이던데요. 일주일이나 가게를 닫았잖아. 기왕 이렇게 된 거 조금 더 쉬기로 했지. 차로 전국을 돌아다녔어. 아, 그러고 보니 마루미야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삼촌이 차를 타고 나갔다고. 차는 대체 어디다 숨겨뒀던 거예요? 숨긴 적 없다. 유료 주차장에 세워둔 거지. 도청기나 각종 사기 도구 같은 것들도 혹시 그 차에서 가져온 거예요? 상복도? 사기 도구라니 듣기 좋은 말은 아니지만 뭐 그렇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차가 있었으면 여러모로 편했을 텐데. 그럴 리가 있나? 술을 한 모금도 못 마시잖아. 다케시는 잔을 하나 더 꺼내 맥주를 따랐다. 구기미야 가스키가 전부 자백했어? 마요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가 봐요. 대략적인 건 가키타니 형사님한테 들었어요. 그럼 그 이야기부터 좀 해봐. 마요는 허리를 고추 세웠다. 제가 먼저요? 불만 있으면 그냥 가든지. 알았어요. 마요는 맥주로 입을 적셨다. 가키타니는 이번에도 피해자의 따님이시라 특별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라고 운을 뗀 뒤에 구기미야가 H를 살해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었다. 그것은 구기미야와 스쿠미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였다. 친구의 죽음을 극복하고 드디어 프로 만화가가 되었지만 좀처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소가리를 하다 친구의 유품인 아이디어 노트를 도용했다. 그 작품이 팔리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도 없었겠지만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히트작이 되었다. 사실대로 털어놓지 못하고 속사정을 숨겨온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진술을 끝까지 들은 마유는 가슴이 미어지는 걸 느끼며 새삼 서글퍼졌다. 구기미야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것도 아니었다. 힘겹게 얻은 영광이 너무나도 커서
그만큼 잃었을 때의 공포심도 커진 거겠지. H에게만은 솔직하게 털어놓았으면 좋았을걸. 마요는 그런 생각을 했다. 아이디어를 도용했다고 손가락질 받을까 두려우니 비밀로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으면 H는 분명 납득했을 것이다. 비밀을 지켜주었을 것이다. 아버지를 해친 구기미아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아직도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걸 보면 증오의 불길이 완전히 마음을 뒤덮지는 못한 모양이다. 불행한 오해였다고 믿고 싶은 것이다. 처음부터 해칠 생각으로 집에 숨어든 게 아니라는 게 그나마 위로가 됐어요. 가키타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마친 마요는 제 속내를 털어놓았다. 설마 집에 불을 지르려 했다니 삼촌은 그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했지. 다케시는 맥주잔을 들고 말했다. 형사들의 발언을 듣고 형님 옷에 라이터 오일이 묻어있던 게 아닌가 추리했던 건 기억하지. 그 추리도 적중했어요. 가키타니 형사님 말로는 셔츠 칼라에서 휘발성 냄새가 났대요. 성분을 조사해보니 라이터 오일이었고요. 너는 범인이 라이터를 가지고 있었는데 몸싸움을 하다 오일이 샌 게 아니냐고 했지. 하지만 기름 라이터의 오일은 웬만해서는 새지 않아. 범인은 오일 그 자체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맞지. 무엇 때문에 오일을 가지고 있었는가? 뭔가를 불태우기 위해, 즉 방화라는 답이 나오지. 그러면 당초의 의문, 왜 흉기로 수건을 썼는가의 답이 보이지. 그 수건은 오일을 적시기 위한 거였어. 그 추리는 정말 대단해요. 구기미아도 그렇게 진술했어요. 방화의 목적은 무엇인가? 형님을 살해한 뒤에는 불을 지르지 않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든 이유는 뭐지? 이 두 가지 의문의 답도 명백했지. 범인의 목적은 집에 있는 무언가를 불태우는 거였어. 하지만 집안에 침입했으면 그것만 훔쳐가면 돼. 방을 부자연스럽게 헤집어 놓은 건 도둑의 범행으로 위장하기 위한 것이며 범인의 목적은 절도가 아니었다고 경찰을 속이기 위한 이중의 위장 공작이었지. 하지만 여기서 다시 의문이 발생하지. 그렇다면 불을 지를 것 없이 몰래 들어와서 훔쳐가면 되지 않나? 하지만 범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 왜냐? 형님을 살해했기 때문에 훔쳐도 문제될 게 없었지만 형님이 살아있었다면 범인을 알아챌 위험이 있었으니까. 한마디로 범인이 찾던 건 누구나 원하는 귀중품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물건, 그리고 불이 나면 타버리는 것이지. 종이, 서류, 책, 그 정도지. 데이터나 복제는 존재하지 않고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것. 손으로 쓴 편지 혹은 원고. 마요는 다케시의 가슴을 가리켰다. 그래서 졸업 문집 파일에 주목했구나. 문집 자체는 인쇄해서 학생들에게 나누어 줬어. 하지만 그 파일에는 실리지 않은 원고도 보관되어 있던 게 아닐까 생각했지. 그래서 네가 받은 문집을 가져오라고 한 거야. 비교해보니 어땠어요? 파일에 있던 원고는 모두 문집에 실려 있었어. 하지만 그 자체는 이상할 게 없지. 범인이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럼 그건 어떤 원고였을까? 그때 생각난 게 형님이 모모코에게 했다던 말이었지. 스쿠미의 추모식에서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해온 이야기를 꺼내야겠다는. 혹시 그건 스쿠미의 장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그걸 다른 학생들의 졸업 문집과 함께 파일에 보관해 두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군. 형님 성격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마요는 다케시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간을 좁혔다. 대단한 추리이긴 한데요. 거기까지 알아냈는데 왜 더 일찍 말해주지 않았어요? 잡념이나 사념이 섞이면 얼굴이나 태도에 드러날 위험이 있으니까. 널 써먹을 때가 많았거든. 그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그 낡은 컴퓨터를 찾아낸 거군요. 데이터를 복원하니 장문을 한데 정리해둔 파일이 나왔어. 제일 마지막으로 쓴 게 나의 꿈이었지. 읽어보고 이거다 확신했지. 범인은 역시 구기미야 가스키였어. 역시요? 삼촌은 언제부터 구기미야를 의심하셨는데요? 발단은 마에다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의 행동을 정리할 때였어. 구기미야 가스키의 이름이 있는 게 마음에 걸렸지. 구기미야가 형님과 접촉한 건 고고노의 리리카와 둘이서 인사를 드리러 찾아갔을 때뿐이었어. 그때 둘 중 하나가 형님에게 연락을 했겠지. 나는 매니저인 고고노에가 했을 거라 생각했어. 그러니 그녀의 이름이 통화 기록에 남아 있었어도 이상할 건 없어. 하지만 구기미야 가스키의 이름이 명단에 있는 건 이상하지. 그는 어떠한 형태로 형님과 연락을 주고받았어. 네가 처음에 플루트에서 형사들과 만났을 때 잠시 자리를 비운 동안 형사들이 했던 이야기 기억나니? 이랬어. 3월 2일에 피해자가 건 전화에 대해서는 안 물어보냐고. 바로 구기미야가 그날 형님이 연락한 상대가 아닐까 생각했지. 그렇다면 구기미야는 왜 그 사실을 숨기고 있지? 스쿠미의 장문이 사건을 해결할 열쇠라는 걸 알아낸 뒤로 혐의는 더욱 짙어졌지. 두 사람은 친한 친구 사이였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구기미야가 범인이라면 의문이 하나 남아. 그는 형님이 도쿄에 가는 걸 언제 알았지? 동창회 준비 모임에 참석한 멤버들과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진 않았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지. 형님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닐까? 그렇다면 그건 언제인가? 그리고 형님은 왜 그 이야기를 일부러 했는가? 그래서 혹시 아버지가 이케나가 씨하고 통화했을 때 옆에 구기미야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하신 거죠? 이케나가 씨하고 일부러 열연을 펼친 것도 그 때문이고요. 비꼬는 거야? 장면을 재현했을 뿐이야. 형님이 구기미야에게 스쿠미의 장문을 보여준 타이밍은 딱 그 시기였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했지. 이케나가는 3월 3일에 집 전화로 전화했다고 했어. 즉 그때 형님은 집에 있었지. 이 일에 형님이 구기미야에게 전화해서 만날 약속을 잡았다면 3일 밤에 구기미야가 집에 왔을 가능성이 크지. 거기다 형님이 마유에게는 비밀이 아니라 걔한테는 비밀이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옆에 너를 아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했지. 그렇게 된 거였구나. 다케시는 잔을 내려놓고 두 손을 들었다. 추리는 이상이다.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지치는구나. 잠깐만요. 아직 궁금한 게 많다고요. 고고리카하고 스기시타가 불륜 관계라는 건 뭐예요? 뜬금없이 튀어나와서 얼마나 놀랐는데요. 그건 추리라고 할 것도 없어. 조금만 생각해보면 누구나 알아낼 수 있지. 구기미야 가스키가 범인이라면 알리바이는 없지. 실제로 처음에는 집에 있었다고 했고. 하지만 고고노에가 러브호텔에 있었던 건 사실일 거다. 하지만 같이 있던 사람 이름은 말할 수 없지. 하는 수 없이 구기미야의 이름을 댄 거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구기미야에게 고고리카가 연락해서 같이 있던 걸로 해달라고 부탁했대요. 왠지 안쓰럽더라고요. 가키타니의 이야기로는 구기미야는 고고노의 리리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랐던 모양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애인이 있어도 이상할 건 없었기에 딱히 충격을 받지 않고 마침 잘 됐다 생각하며 덥석 수락했다고 한다. 고고노의 리리카의 약점을 알아두면 앞으로 자신이 주도권을 줄 수 있을 거란 계산속도 있었다고 한다. 그럼 고고노의 애인은 누구인가? 사건 관계자들 중에 있으리라는 법은 없지만 원래 도쿄에서 일하는 고고노에가 사귀는 사람이니 고향에 털을 잡은 사람일 가능성은 적었지. 혹은
오랜만에 만난 동창과 불장난인가? 가키타니의 말로는 스마트폰 위치 정보 확인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던데 그건 누구인가? 알리바이가 없는 건 마키아라와 스기시타. 마키아라는 독신이니 고고노에와의 관계를 숨길 필요가 없어. 그렇구나. 듣고 보니 스기시타밖에 안 남네요. 누차 말하지만 머리 좀 써라. 다케시는 관자놀이를 쿡쿡 찌르며 말했다. 가짜 시즈카와 데키스기라. 아, 그러고 보니 이 이야기도 가키타니 형사님한테 들었는데 구기미야는 환뇌 라비린스 온라인 게임화 기획은 몰랐대요. 고고리카와 스기시타가 마음대로 추진했나 봐요. 그래? 뭐 그럴 것 같았다. 다케시는 마요의 잔에 맥주를 따랐다. 오늘은 웬일로 인심이 후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구기미야가 스쿠미 어머님에게 받았다는 장문이 든 봉투요. 그거 삼촌이 준비하신 거죠? 당연하지. 그날 아침에 스쿠미 미용실에 찾아가 어머님께 맡겼어. 구기미야한테 연락해서 전해달라고. 형님 물건을 정리하다 나왔는데 봉투 뒤에 스쿠미 나오야 군 이름이 적혀 있으니 스쿠미 군의 유품을 다시 정리하다 찾은 걸로 해달라고 부탁했지. 그 봉투에 장문 2편을 넣은 거군요. 하나는 원고지에 쓴 내 친구고 다른 하나가 나의 꿈의 복사본. 그리고 복사본은 삼촌이 추리하신 대로 구기미야가 동창회에 오기 전에 찢어서 강에 버렸더라고요. 강에다가라고? 환경 파괴범 같으니. 가키타니 형사님이 삼촌한테 물어보라고 하던데 그 복사본은 어디서 난 거예요? 어디서 나긴 내가 썼지. 다케시는 별일 아니라는 듯 덤덤하게 말했다. 삼촌이 썼다고요? 당연하지. 내가 아니면 누구겠냐. 컴퓨터에 저장된 초안을 내가 원고지에 옮겨 쓴 뒤에 복사했다. 그러면 가짜였다는 거예요? 구기미야는 그걸 왜 못 알아봤지? 스쿠미의 필적을 흉내내서 썼으니까. 아마 구기미야는 형님 방에서 훔쳐간 장문을 곧바로 처분했을 테니 그렇게 자세히는 보지 않았겠지. 너처럼 스쿠미가 학교에 제출하기 전에 복사본을 만들어 놓았다고 생각했을 테고. 구기미야는 아직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경찰도요. 가키타니 형사님은 증거로 제출한다는 식으로 말하시던데 어쩌실 거예요? 내 알 바 아니다. 다케시는 남은 맥주를 단번에 들이켰다. 그리고 아까 말한 영상이요. 경야와 장례식에서 조문객들이 영정을 보는 걸 몰래 찍은 영상. 그것 좀 달래요. 다케시는 고개를 저었다. 그거 증거로 못 써. 왜요? 실제 영상에서 구기미야는 멀쩡히 눈을 뜨고 있었으니까. 정말요? 영상을 확인해 봤더니 그 녀석 정면에서 똑바로 영정을 쳐다보더라고. 생각보다 배짱이 두둑하던데. 노비타 주제에. 그럼 그 영상은 뭐예요? 합성했어. 뭐라고요? 덕분에 구기미야를 동요시킬 수 있었잖아. 그때도 말했지만 결백하다면 눈을 감은 모습을 찍혔어도 거리낄 게 없겠지.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왜 눈을 감았는지 스스로도 모르겠다고 대답하면 되잖니. 아, 그리고 마키아라가 시선을 피한 것도 합성이야. 그래요? 여러모로 연출이 필요했거든. 갑자기 마키아라가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자리에서 그를 추궁한 것도 연출이었나?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아직도 궁금한 게 남았어? 뭔데? 손가락은 왜 튕겼어요? 손가락? 튕겼잖아요. 교실에서 모니터를 작동시킬 때마다. 마요는 오른손으로 손가락을 튕기는 신용을 했다. 하지만 서툴러서 제대로 소리를 내지는 못했다. 그게 꼭 필요했어요? 어차피 다른 손에 든 리모컨으로 움직인 거잖아요. 다케시는 불쾌하다는 듯 인매를 비틀었다. 쇼의 퍼포먼스는 불가결한 요소야. 그리고 잘 생각해보니까
아버지로 변장할 필요도 없었던 것 같고요. 다케시는 발끈한 표정으로 마유를 노려봤다. 말이 많다. 질문은 끝났냐? 뭐, 이제 다 물어본 것 같아요. 좋아. 그럼 다음은 내 차례다. 네? 저한테 할 말 있으세요? 아주 많지. 할 말이 있어서 부른 거잖냐. 일단 무대로 옮기자. 다케시는 안쪽 테이블을 가리켰다. 원형 테이블에는 하얀 테이블보가 깔려 있었다. 마요가 자리에 앉자 다케시는 와인잔을 2개 놓고 레드 와인을 따랐다. 보르도 2000년산이야. 특별히 맛보게 해주지. 그래요? 그렇게 말해도 마요는 가치를 몰랐지만 사양하지 않고 마시기로 했다. 한 모금 마시자 깊은 향이 입 안을 채웠다. 다케시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단 한 가지야. 몸을 내밀며 얼굴을 들이댔다. 내키지도 않는 결혼은 깨버려. 네? 순간 입에 머금고 있던 와인을 뱉을 뻔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 다케시는 흡족한 미소를 머금더니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트릭을 밝히자면 내 주특기를 좀 썼지. 주특기요? 다케시는 마요가 무릎에 올려놓은 가방을 가리켰다. 스마트폰. 뭐라고요? 마요는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언제 봤어요? 환뇌 라비린스를 설명하려고 그 스마트폰으로 검색해서 인터넷 백과사전을 나한테 보여줬잖아. 그때. 그러고 보니 그런 일도 있었다. 아, 방심했네. 조심성 없기는. 덕분에 그걸 봤지. 지금 골머리 꽤나 썩히겠던데. 너무해요. 남의 메일이나 몰래 보고. 다 귀여운 조카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서다. 어쩔 거냐? 이대로 계속 문제를 밀어둘 거냐? 그렇게 결혼해서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어? 그렇게 말하면 솔직히 할 말 없어요. 마요는 어깨를 떨구고 눈만 들어 다케시를 보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망설여지면 거기서 멈춰. 결혼은 평생이 걸린 문제야. 역시 그렇죠. 결혼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건 설령 착각일지라도 이 사람이야말로 유일한 반려자라는 확신이 들 경우뿐이야. 마음이 흔들리면 반드시 그만둬야 해. 네? 흔한 일이지. 다케시는 인생 경험을 뽐내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결혼 직전에 더 괜찮은 사람이 나타났다. 그 사람이야말로 운명의 상대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 드문 일도 아니거니와 자신을 탓할 필요도 없어. 인간이란 그런 동물이니까. 그 상대와 맺어질 수 있을지는 별개로 치고 일단 결혼은 백지로 돌려. 그럼 되잖아. 못하면 나도 같이 가서 빌어줄 테니까. 켄타군 부모님에게 사죄드리고. 잠깐만요. 마요는 오른손을 내밀었다.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새로운 사랑 말이다. 켄타군이 아닌 사람이 메일로 사랑을 고백했지. 그 사람에게도 마음이 있어서 속이 시끄럽고. 아니야? 엉뚱한 소리에 마요는 혼란에 빠졌다. 하지만 희죽거리는 다케시의 얼굴을 보고 그제야 알아챘다. 또 당했네. 삼촌, 내 스마트폰 봤다는 말 거짓말이죠. 다케시는 웃더니 와인을 마셨다. 이제는 알아챌 때도 됐지. 그래, 안 봤다. 하지만 둘 사이에 뭔가 석연치 않은 게 있는 것 같아서 가볍게 떠본 거지. 아마 스마트폰에 그와 관련된 게 있을 것 같아서 해본 말이다. 마요는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 느껴져요? 못 느끼는 게 이상하지. 코로나나 부친상을 당해서 결혼식을 연기하는 경우는 있어도 혼인신고까지 미룰 이유는 없잖아.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일절 없었지. 네가 켄타군에게 연락하는 횟수도 너무 적었고 어딜 봐도 예비 신랑 신부 같지 않았어. 그랬구나. 신경 꺼주길 바라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자. 하지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으면 지금 여기서 말해.
난 바쁘다. 이 다음에는 언제 들어줄 수 있을지 몰라. 알았어요. 마요는 스마트폰을 꺼내 메일 하나를 열었다. 이것 때문에 골머리가 아파요. 어디 보자. 다케시는 스마트폰을 받았다. 그 메일을 받은 건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전쯤이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는 열차에 타는데 메일이 왔다.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제목이 가미오 마요님께로 되어 있는 걸 보면 스팸 메일은 아닌 것 같았다. 본문은 결혼 축하드립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됐다. 겐타와 결혼한다는 사실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렸다. 처음에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누군가가 보낸 줄 알았다. 하지만 내용을 읽어내려가며 곧 단순한 축하 메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챘다. 문장은 다음과 같이 이어졌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셨으니 지금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그런 시기에 찬물을 끼얹는 짓은 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메일을 드렸습니다.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저는 예전에 나카조 겐타 씨와 사귀던 사람입니다. 불장난이 아니라 결혼을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교제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 와중에 제 몸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생리가 끊긴 겁니다.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더니 임신 5주차라고 했습니다.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혼전 임신도 상관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고민하는 여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에 비하면 저는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곧바로 겐타 씨를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분명 그도 기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한박 웃음을 짓는 그의 모습밖에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겐타 씨는 험악한 얼굴로 지금 아이가 생기면 곤란해 라고 했습니다. 찬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습니다. 왜 곤란하냐? 저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도 아이를 키우는 것도 아직 나중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눈앞이 핑 돌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애초에 저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제대로 피임을 하지 않았던 걸까? 그걸 따져 물으니 미안하다고 사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은 내가 낼 테니까 아이는 지우자 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 저에게 겐타 씨는 정말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 다음에 또 생기면 그때는 낳자 라고 했습니다. 납득한 건 아니었지만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낳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울면서 아이를 지웠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제가 임신을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겐타 씨는 철저하게 피임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임신시키지 않겠다는 듯 그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실망해서 제 마음도 떠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으니 분명 기분이 좋지 않으시겠죠. 하지만 당신이 평생의 반려자로 정한 사람의 숨겨진 부분도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나카조 겐타라는 사람은 그런 면도 가진 사람입니다. 아시고도 그와 결혼하시겠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저 행복을 빌 뿐이죠. 만약 이 이야기를 겐타 씨에게 이미 들으셨다면 귀중한 시간을 빼앗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읽으면서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게 스스로도 느껴졌다.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언제 열차에서 내렸는지 어디를 어떻게 걸어왔는지도 모른 채 정신을 차려보니 집에 들어와 침대에 쓰러져 있었다. 그래,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내용이기는 하다. 다케시는 마요에게 스마트폰을 돌려주며 말했다. 그날 이후로 이 메일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미치겠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마음에 걸리는데?
그 메일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아니면 겐타 군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거? 둘 다요. 마요는 대답했다. 보낸 사람이 누군지 당연히 궁금하죠. 우리가 결혼하는 걸 아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한마디로 가까이에 겐타 씨의 전 여자친구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전혀 몰랐어요. 신경이 안 쓰이겠냐고요. 그건 그렇겠지. 그 전 여자친구를 임신시키고 게다가 아이를 지우라고 했다는 것도 충격적이에요. 메일 내용처럼 겐타 씨에게 그런 면이 있었다는 건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그런 사람과 결혼해서 앞으로 괜찮은 걸까? 망설여지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죠.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중요한 걸 잊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메일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지. 너희 결혼을 시샘한 누군가가 없는 이야기를 지어냈을 수도 있지 않냐? 마요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어떻게 단정하는데? 사실인지 거짓인지 그건 마음만 먹으면 금방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제가 겐타 씨에게 물어보면 되는 일이니까요.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거면 몰라도 저한테 직접 지어낸 이야기를 보낸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확인은 해봐야지. 지금 마음만 먹으면 금방 확인할 수 있다고 했지. 그럼 왜 그 마음을 못 먹는 건데? 겐타 씨하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왜? 그야 당연히 하기 싫은 이야기라서죠. 마요는 언성을 높였다. 이런 이야기 겐타 씨는 당연히 숨기고 싶겠죠. 그런데 내가 알아버렸으니 이제 전처럼 지낼 수가 있겠어요? 이걸 계기로 우리 관계가 어색해지는 건 피하고 싶어요. 하하, 다케시는 코웃음을 쳤다. 그거 참 우스운 소리군. 뭐가 우스운데요? 서로 어색해지는 건 피하고 싶다고? 이게 헛웃음이 나오는 소리가 아니면 뭐냐? 이미 오래전에 어색해졌잖아. 실제로 결혼을 해도 되는지 고민되지? 그건 그런데 저도 모르게 목소리 톤이 낮아졌다. 메일을 보낸 사람의 심리를 상상해봐라. 당연히 파혼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서 잔뜩 화가 났겠지. 보나마나 앞으로도 계속 그런 메일이 더 올 테고. 맞는 말이라 뭐라 대꾸할 수가 없었다. 마요는 말없이 입을 삐죽였다. 메일을 보낸 사람은 아마 겐타군에게도 뭔가를 보냈을 거다. 태도가 어색한 건 그 때문이고 대화를 나눠보고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확신했지. 그럴까요? 하지만 전 헤어지고 싶은 건 아니라고요. 마찬가지지. 지금 모른 척하고 결혼해도 넌 앞으로 계속 이 문제로 괴로워할 거다. 속에 쌓아둔 감정이 언젠가 폭발하면 관계는 더 악화되겠지. 여기 다 쓰러져가는 집이 있어. 문을 세게 여닫기만 해도 무너질 정도로 불안정하지. 너는 지금 그 집에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는 거야. 그냥 들어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거기서 살려고 하는 거지. 그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언젠가 문을 세게 여닫는 날이 오겠지. 그때 무너진 집에 깔릴 바에야 들어가기 전에 그냥 부숴버리는 게 낫지 않겠니? 우리 관계를 쓰러져가는 집에 비유하지 마세요. 마요는 두 손을 불끈 쥐었다. 그럼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다리로 할까? 아니면 진흙으로 만든 터널? 그런 건 부숴버려.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지으라고. 말을 마친 다케시는 일어나 테이블보 양쪽을 잡았다. 그리고 힘차게 뒤로 잡아당겼다. 레드와인이 든 와인잔 2개를 테이블에 남겨둔 채 새하얀 테이블보는 모습을 감췄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테이블보는 의자 옆으로 이동한 다케시의 손에 들려 있었다. 활짝 펼친 테이블보를 보며 마요는 감탄했다. 신기하긴 한데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말했잖아. 다 쓰러져가는 집은 부숴버리라고.
다케시는 펼쳐놓은 테이블보로 방금 전까지 자신이 앉아있던 의자를 가렸다. 이제 너희들 쇼타임이다. 그리고 테이블보를 쓱 걷었다. 마요는 놀라 외쳤다. 의자에 겐타가 앉아있었다. 겐타 씨, 여긴 어떻게? 아니, 저기 그게... 겐타는 잔뜩 몸을 움츠린 채 멋쩍은 표정으로 머리를 긁적였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전부 들었을 거다. 이제 둘이서 이야기해봐. 요컨대 낡은 집을 부수라는 거지. 그리고 새 집을 다시 지을지 둘이서 정하면 돼. 재빨리 테이블보를 접어서 테이블에 올려놓은 다케시는 획 몸을 돌려 문을 향해 걸어가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봤다. 그럼 좋은 시간 보내길. 그리고 겐타군, 지금 마술의 트릭은 절대 밝히면 안 되네. 이내 문이 열리고 검은 마술사는 호련히 사라졌다.